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좋아. 내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할게. 그렇게 우린 함께 해외로 떠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운영하던 반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던 순간, 제 손은 누군가의 벨트에 의해 등 뒤로 거칠게 묶였습니다. 사랑이 위태로워지자 제 절친 이나는 저를 끌고 바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젊고 잘생긴 모델들의 복근에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 바 입구의 톱스타 서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서강은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분노의 찬걸음으로 다가와 자신과 닮아 보이는 모델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이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힐끗 쳐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날 소운의 대용품으로 쓸 수 있는데 난 왜 안 돼? 그리고 당신 집안의 가보는 지금 다른 여자 손에 있다며? 그녀의 말에 서강은 말문이 막힌 듯 힘없이 변명했습니다. 내가 준 거 아니라고 했잖아. 됐어. 그럼 가서 찾아오든가. 이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바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둘 사이의 침묵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이나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붉어진 눈시울로 가방을 집어들고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뒤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당당하게 발을 나섰습니다. 서강은 제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서둘러 그녀를 뒤따라갔죠. 이전에도 늘 그랬듯 서강이 쉽게 이나의 마음을 돌려놓을까 봐 걱정된 저는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이나.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뒤에서 길고 아름다운 손이 수박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이 모델, 센스 있네.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요, 이름이 뭐예요? 말을 마치고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VIP석의 모델들은 모두 사라지고 제 등 뒤에는 심연성, 그가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얼굴, 날렵한 턱선, 그리고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그 모습에 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심연성은 비웃는 듯 아닌 듯한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린 남자가 취향이야? 좋아. 집에 가면 내 동생도 있으니 실컷 보게 해줄게. 그날 밤 저는 동이 틀 때까지 심연성에게 붙잡혀 통유리창에 기댄 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는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한 뼘의 땅이 황금값인 이곳에 제가 발을 들일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심연성 덕분이었습니다.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딘 해 저는 소위 말하는 스폰서를 제안하는 감독을 만났습니다. 술자리에서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치마 아래로 들어오려던 순간 심연성이 나타나 가벼운 말 한마디로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는 서울 재계의 정점에 선 남자였고 저는 이름 없는 신인 배우였죠. 심연성의 구애는 요란하지도 달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었고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그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분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카나리아는 카나리아일 뿐 정식 여자친구와는 엄연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 사이의 끝은 없을 거라는 걸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정신을 팔아? 내가 벌을 줘야겠군. 내 그 어린 남자 생각이라도 하는 거야? 집중하지 못한 것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길었던 밤이 끝나고 심연성은 저를 욕조로 안아 옮겨 품에 꼭 가뒀습니다. 그 순간의 안락함을 즐기던 저는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듣자 하니 누님인 심정씨가 돌아왔다면서요. 응, 심연성은 어릴 적부터 누나인 심정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심씨 집안의 대소사는 거의 모두 그녀가 결정했죠. 더 중요한 건 심정이 이번에 한 여자를 데리고 돌아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바로 심연성과 결혼할 여자라고 했죠. 그 생각에 저는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눈을 감고 있던 심연성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는 저를 탐색하듯 바라보다가 이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역시. 그날 밤 이나는 제게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오가 되어서야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내왔을 뿐이었죠. 걱정 마에 다시 만나진 않아?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한 달 후, 저와 이나는 둘 다 생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나가 제 손에서 결과지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자원만 이용하고 헤어지기로 했잖아. 근데 피임도 안 한 거야? 했어. 저도 버럭 소리쳤지만 통유리창 앞에서 보냈던 그날 밤을 떠올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찢어졌을 수도 있잖아. 이나는 어이없다는 듯 눈을 흘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나는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찔리는 듯 저를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강. 누구,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심호흡을 하더니 제 귀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전 남자친구, 서강이라고. 윙윙거리는 귀를 붙잡고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서강이면 서강이지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 이나는 이미 서강. 한참의 침묵 끝에 이나가 제 손을 잡으며 망설이듯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버리고 아이만 키울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동안 심연성이 준 것도 많고 내가 연기해서 번 돈도 있으니 해외에 멋진 집 한 채는 살 수 있겠지.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두 엄마와 두 아이가 함께 사는 별장. 이것이야말로 저와 친구가 꿈꿔왔던 한가로운 삶이 아니었던가요? 말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나는 서강과 이미 헤어진 사이라 언제든 떠날 수 있었지만 제 쪽은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 관계를 끝내야 할지 고민했지만 좀처럼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심연성이 만취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입가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그를 부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정이 귀국하던 날 사진에서 봤던 바로 심연성의 결혼 상대인 하산산이었습니다. 당신이 서걸 씨 맞죠? 연성 씨가 너무 취해서 제가 모셔왔어요. 그녀는 제 상상과는 달리 온화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산산은 저와 심연성의 관계를 모두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심연성을 부축해 소파에 눕혔습니다. 하산산은 바로 떠나지 않고 집안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저는 무표정하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는 동안 연성 씨를 잘 돌봐주셨다고 들었어요. 감사해요. 월 씨가 나온 영화도 봤어요. 배경 없는 여자가 연예계에서 버티기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저도, 심정 언니도 월 씨를 아주 높게 평가해요. 언니가 곧 있을 가족 모임에서 월 씨를 만나고 싶어 하던데 연성 씨한테 얘기 들으셨어요? 물을 따르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하산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제 애매한 신분에 대한 경멸도 자신의 배경에 대한 과시도 없었습니다. 오직 심씨 가문의 정식 며느리가 될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신감만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심연성 곁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떠나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죠. 그날 밤 저는 심연성이 잠든 틈을 타 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떠날 것을 예감했는지 그의 집에는 제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물한 값비싼 것들은 모두 남겨두고 오직 작은 매듭 팔찌 하나만 챙겼습니다. 언젠가 심연성과 함께 오대산에서 평안을 기원하며 하나씩 나눠 가졌던 것이었죠. 어떻게 멋지게 이별을 고할까 고민했지만 아마 얼굴을 마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잿빛 실크 시트 위, 심연성의 얼굴은 처음 만난 날처럼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를 쫓아다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저 역시 그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것을 그는 평생 모를 겁니다. 씁쓸함과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의 휴대폰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 갈게. 산은 높고 물은 깊으니 이 생에서는 다시 만나지 말자. 심연성, 우리 각자 평안하길.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그를 차단했습니다. 저와 이나가 호주에 정착한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나의 아들 이름은 바오, 제 딸 이름은 푸푸였죠. 아이들이 3살이 되자 이나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육아 브이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작은 바를 열었고요. 돈도 있고 시간도 여유로운 아주 만족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제 바에는 젊고 잘생긴 남자들도 항상 대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나의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혹시 바오라는 이 아이, 톱스타 서강이랑 엄청 닮지 않았나요? 과거 서강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었기에 이 댓글이 달리자마자 몇몇 네티즌들은 과거 사진을 찾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했죠. 닮은 수준이 아니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오는 순식간에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강의 SNS에 찾아가 그를 놀려댔고 이나에게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나는 재치 있게 답했죠. 아빠 없어요. 단성생식. 네티즌들이 그녀를 상간녀나 혼외자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몰아가자 그녀는 비꼬는 투로 응수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애 아빠가 누군지 알면 제 인생이 참 기구하다고 생각할걸요. 그런데 그녀가 이 글을 올린 직후 서강이라는 닉네임이 계정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확실해, 이나. 닉네임도 프로필 사진도 서강.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그는 이나의 이름을 직접 불렀습니다. 단순한 팬이라고 보기엔 이상했죠. 이나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모든 댓글을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제 바로 찾아와 서강이 쳐들어와 바오의 양육권을 뺏어갈까 봐 두렵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 몇 개만 가지고 설령 진짜 서강이라 해도 이렇게 넓은 호주에서 주소를 특정하기는 불가능할 거라고요. 여전히 불안해하는 그녀를 위해 저는 다음 날 기분 전환 겸 함께 외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관광 명소로 나갔다가 길거리 인터뷰를 하는 기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최근 바오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인터뷰를 거절하고 황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를 피했지만 결국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에는 바오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저와 푸푸의 모습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즉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대박, 일반인 카메라로 보니까 서강이랑 더 닮았네. 진짜 혼외자 아냐? 요즘 세상에 혼외자 하나 있는 게 뭐 대수라고. 저 여자애 너무 예쁘다. 엄마가 혹시 배우 아니었나? 얼굴이 낯이 익은데? 여론이 점점 더 거세지자 저와 이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봐, 장사도 잘 안 됐는데 잘 됐다. 진작에 접으려고 했어? 이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가는 곳이라면 나도 갈게. 이나는 육아 계정을 삭제했고 저는 바에이 가게 이전 단내문을 붙였습니다. 바로 그날 가게를 인수하고 싶다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고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던 그때 갑자기 정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순간 바의 나무 문이 거대한 힘에 의해 부서지며 수십 명의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쏟아져 들어와 가게를 에워쌌습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냉기에 저는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저는 뒷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문을 나서 오른쪽으로 꺾는 순간 저는 단단한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삼나무 향. 저는 몇 걸음 물러나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기도 전에 손목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며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사이 누군가 제 두 손을 등 뒤로 꺾어 벨트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몇 년 만에 듣는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월아, 그동안 잘 지냈어? 아주 평범한 안부 인사였지만 그 속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깊은 심연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연성, 우리 헤어졌어요. 여긴 호주예요. 함부로 굴지 마요. 헤어져. 내가 동의했던가? 그리고 내가 함부로 굴면 어쩔 건데 등 뒤에서 얼음장 같은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심연성의 수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힘없이 대꾸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바로 그때 바닥에 떨어진 제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심연성은 휴대폰을 주어 제 귀에 대주었습니다. 그의 목에서는 오만함이 가득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얌전히 굴어. 주소 불러봐. 경찰이 오기 전에 내가 널 몇 번이나 안을 수 있을지 맞춰볼래? 저는 심연성에게 붙잡혀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제 딸 푸푸도 함께였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거대한 아파트에서 심연성은 한참 동안 푸푸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푸푸가 그의 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못생긴 아저씨는 누구야? 저는 할 말을 잃고 굳어버렸습니다. 심연성은 어디선가 거울을 꺼내 푸푸에게 건넸습니다. 아저씨가 못생겼어? 내가 누굴 닮았는지 한번 볼래? 푸푸 역시 바오처럼 자신의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은 심연성의 복사본이었습니다. 푸푸는 거울을 한번 보고 심연성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획 돌리고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눈이 그렇게 낮았어? 말을 마친 아이는 소파에서 훌쩍 뛰어내려 자신을 위해 마련된 방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심연성은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푸푸는 아직 어린애예요. 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심연성의 현재 결혼 상태도 그가 푸푸에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무언가 더 말하려던 순간 그는 제 손을 밀어내며 자조적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뭘 하겠어? 그냥 딸 재워주려는 거지? 그날 밤 심연성이 무슨 마법을 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날 아침 푸푸가 방에서 나왔을 때 아이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늙은 아저씨. 약속했어. 주말에 엘사 공주님 만나러 갈 거야. 심연성은 보기 드물게 다정한 표정으로 아이의 뺨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알았어. 전부 우리 공주님 뜻대로 하자. 그가 고개를 들자 제 눈과 마주쳤고 순간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저는 유모에게 푸푸를 데리고 아침 식사를 하라고 말한 뒤 심연성과 확실히 매듭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푸푸의 양육권은 절대 당신에게 넘기지 않을 거예요. 심연성은 표정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아. 저는 조금 당황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날 잠시 가둘 수는 있어도 평생 가둘 수는 없어요. 예전처럼 당신의 세장에 갇혀 살진 않을 거예요. 기회만 생기면 난 또 도망칠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 심연성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제 앞에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도망칠 필요 없어. 내가 어디든 가고 싶으면 가, 여기가 싫으면 다른 곳을 마련해 줄게. 다만 너무 멀리만 가지 마. 어쨌든 푸푸는 내가 아빠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엄마라고 해도 아이가 아빠를 만나는 걸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 그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연성이 저를 가둘 생각이 없다는 걸까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습니다. 무슨 속셈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지만 그의 말이 맞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게는 푸푸가 아빠를 만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었죠. 하지만 막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영원히 머물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푸푸를 데리고 심연성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가 새 거처를 마련해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죠. 저는 새로운 집을 구했고 안정이 되자마자 이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 심연성은 이나를 데려가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그 후 며칠 동안 이나와는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고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심연성은 끈질긴 껌딱지처럼 아침 저녁으로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늘 같았죠. 푸푸 보러 왔어.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옆으로 끌고 갔습니다. 심연성 씨,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당신 그동안 하산산 씨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잖아요. 제가 푸푸의 존재를 숨긴 건 제 잘못인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에게 책임지라고 한 적도 없고 당신도 이럴 필요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가정이 있고 당신의 삶이 있잖아요. 제발 이제 그만 찾아와 줄 수 없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심연성은 미간을 찌푸리며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그래? 내가 결혼했다고. 그리고 이게 하산산이랑 무슨 상관인데? 이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해가 있었다 해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오해는 이미 거대한 나무뿌리처럼 마음속에 깊이 박혀 메울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버렸으니까요.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연성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다시 만난 이후 처음으로 보는 그의 가장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제 심장을 꿰뚫을 듯한 눈빛으로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서걸. 이건 똑바로 설명해야겠어? 저의 담담한 설명 아래 얼룩진 과거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제가 떠나던 그날의 이야기를 듣자 심연성의 얼굴은 즉시 어두워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술에 많이 취하긴 했지만 분명히 누나 차에 탄 건 기억해. 왜 하산산이 결국 날 집까지 데려다 줬는지는 짐작 가는 바가 있지만 지금 너한테 말해줄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수수께끼 같은 말은 이미 질리도록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의 카나리아였을 때 저는 일부러 거리를 두었습니다. 심연성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건 저도 묻지 않았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 다시 이런 애두르는 말을 듣게 되니 화가 나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심연성 씨, 사실 저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푸푸 아빠라는 것 외에는 아무 관계도 아니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심연성은 문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몇 마디 더 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틀어버렸죠.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내 번호였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금 멋쩍었습니다. 월아, 나랑 같이 엄마랑 아이가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줄 수 있어? 내가 심연성한테 잡혀간 뒤에 바로 찾아가려고 했는데 서강한테 붙잡혔어. 며칠 동안 휴대폰도 뺏기고. 걔가 자꾸 양육권을 달라고 하잖아. 난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그랬더니 자기랑 같이 이 프로그램에 나가주면 양육권 싸움은 안 하겠대. 서강이 무슨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당연히 도와야 했습니다. 마침 예전 매니저와도 연락이 닿았는데 그 역시 제 복귀 발판으로 삼을 만한 작은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 발로 굴러들어온 프로그램을 걷어찰 이유는 없었죠. 푸푸의 의견을 물어본 후 저는 아이와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매니저는 제 복귀 소식을 인터넷에 알렸죠. 하지만 촬영 당일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주가 예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촬영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곳이 세 식구가 함께하는 가족 예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것은 바로 심연성의 등장이었습니다. 심연성을 보자마자 푸푸는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늙은 아저씨. 오늘 내가 아저씨 지켜줄게. 심연성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몸을 숙여 푸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아. 오늘 아빠는 우리 딸만 믿을게. 원래부터 팬덤이 막강했던 서강이 아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미리 예고한 덕분에 평범했던 이 프로그램은 그날 엄청난 수의 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톱스타 서강, 혼외자 데리고 방송 출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즉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헐, 진짜 바오가 서강 혼외자였어? 서강 결혼 발표하나? 위에 분 진정 좀 오, 저 여자가 무슨 수로 애 낳았는지 어떻게 알아? 서강은 친아들이랑 나온다고 했지 저 여자가 아내라고 한 적은 없잖아. 제작진은 분위기를 띄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댓글창이 들끓기 시작하자 그들은 커플 간의 교감을 테스트하는 코너를 즉석 문답 코너로 변경했습니다. 진행자가 컴퓨터로 시청자들의 질문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이었죠. 한 바퀴 돌고 난 후 화면에 커다란 질문이 떴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현재 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으신가요? 평범한 부부에게는 의미 없는 질문이었지만 이곳에서는 그야말로 핵폭탄급 질문이었습니다. 서강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그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의 말은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은 미친 듯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저 여자가 애를 빌미로 상위권 노린 거였네. 서강 원래 가수 소은이랑 스캔들 있지 않았어? 둘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다던데? 결국 제3자가 끼어들었네. 상간녀는 진짜 최악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행자는 곧바로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결혼할 의향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혼하신 건가요? 서강이 이날을 힐끗 쳐다보며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제가 차였다고 해두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댓글창은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진행자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 질문은 모든 가족이 답해주셔야 합니다. 마이크가 제게 넘어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혼인 관계 아니에요. 그가 절 스폰하려 했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카메라 뒤에서 물을 마시던 진행자는 이 말을 듣고 사례가 들려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돈도 안 내고 들어도 되는 건가? 이 프로그램 원래 이렇게 자극적이었나? 서강 얘기만 해도 충격이었는데 서걸 얘기는 더하네. 저 남자 누군지 아는 사람? 유부남이야. 진행자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심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마 심연성이 미리 언지를 해둔 모양인지 제작진은 그의 성을 빼고 불렀습니다. 게다가 그는 원래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 그가 서울의 유명한 심씨 가문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심연성은 마이크를 잡고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비슷합니다. 저 여자는 저를 스폰하느니 차라리 젊은 남자를 스폰하겠다고 하더군요. 촬영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심연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 이후 질의응답 시간의 분위기는 거의 포기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시청자들은 상대방의 어떤 점을 받아들일 수 없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나는 서강이 첫사랑 백월광을 마음에 품고도 자신에게 집착한다고 비난했고, 서강은 이나가 헛소문을 퍼뜨렸으며 사실 그건 집안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심연성이 딸을 핑계로 저를 괴롭힌다고 비난했고, 심연성은 제가 3년 동안 자신을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모두의 감정은 점점 격해졌고 서로를 비난하는 사이, 촬영장은 거대한 폭로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진행자는 아마 평생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어색하게 하하 웃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지만 시청자들은 오히려 열광했습니다. 대박,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야. 내 평생 이렇게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 앞으로 연예계 인터뷰 프로그램은 다 이 정도로 대담하게 해야 함, 가식적인 거 말고. 이 두 커플은 그냥 자기들 치부를 다 까발리네. 우리를 완전 남으로 생각 안 하는구나. 마침내 마지막 질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행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질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서강은 망설임 없이 답했죠.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와 아이에게 진심으로 잘해줄 겁니다. 마이크가 제게 넘어왔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산은 높고 물은 깊으니 각자 갈 길을 가야죠. 산은 높고 물은 깊다는 말이 심연성에게 무언가를 떠올리게 한 모양인지 순간 그의 얼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내 그는 마이크를 들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 두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프로그램의 편집부는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서강이 소은은 집안에서 정해준 상대일 뿐이라고 확실히 밝혔기 때문에 과거 소은이 서강 집안의 가보를 자랑했던 일은 우스갯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네티즌들은 과거 두 사람의 미묘한 관계를 암시했던 사진들을 다시 찾아내 기술 전문가에게 의뢰했고 그 사진들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상식에서 서강이 소은을 바라보던 애틋한 눈빛이 사실은 프롬프터를 보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까지 파헤쳤죠. 단지 서강의 눈빛이 너무 아름다워 사람들이 착각했을 뿐이라고요. 그렇게 이나를 상간녀라고 비난하던 네티즌들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 소은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웃긴다.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부모님이 정해준 짝을 생각하냐. 그냥 서강 집안에 시집가고 싶었던 거겠지? 예전에 서강 할머니가 심장이 안 좋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만약 할머니가 소은을 좋아했다면 서강이 침묵했던 건 할머니를 걱정해서였을 수도 있겠네. 한편 서강의 방송 중 프러포즈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주제가 조용히 상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심씨 가문과 하씨 가문, 약혼 발표. 약혼식에서 퍼진 사진은 많지 않았지만 그중 한 장의 여자 주인공의 얼굴이 정면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하산산이었죠. 이성적으로는 이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은 칼에 베인 듯 아팠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아침 저녁으로 푸푸를 보러 오던 심연성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약혼식 준비로 바쁠 테니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경 쓸 시간은 당연히 없었겠죠.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제 자신이 참으로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무대 위에서 심연성이 마지막으로 보냈던 눈빛을 떠올리며 저는 그의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한순간이나마 믿었던 겁니다. 애써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느새 푸푸가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엄마 호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럼. 아빠 다시 못 보는 거야? 푸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동그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갑자기 제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엄마, 우리 돌아가자.
심연성이 서걸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을 때 지분 이전 안건에 대한 이사회는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모두가 그와 누나 심정의 사이가 각별하다고 생각했지만 오직 심연성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10살 때 그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납치 사건의 배후가 누구였는지. 어릴 적부터 친남매처럼 다정하게 굴었지만 등 뒤에서는 수없이 그를 해치려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심정은 할아버지의 총애를 등에 업고 이사회에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했고 심연성이 심씨그룹을 막 물려받았을 때 그는 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회사 내에서 가장 큰 도움을 얻기 위해 심정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지만 등 뒤에서는 조용히 자신만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심정을 지지하는 이사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점차 이사회의 통제권을 장악해 나갔죠. 심연성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서걸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그녀의 외모에 끌렸지만 그를 더 사로잡은 것은 그녀 안에 있는 원칙과 야망이었습니다. 배경 없는 여배우는 언제든 늑대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연예계에서 그가 4번이나 그녀를 곤경에서 구해준 후 여자에게 늘 무심했던 그는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와 함께 있을 생각 없어? 그날 서걸의 강인하고 차가운 얼굴 위로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고민하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귀는 동안 그는 그들이 진짜 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심정이 막 귀국했고 서걸은 그에게 심정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자신과 심정은 언젠가 반드시 등을 돌릴 사이였습니다. 심정이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것으로 협박하게 두느니 차라리 둘을 영원히 만나지 않게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죠. 다만 그는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버리고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고 없는 이별. 그녀가 사라진 3년 동안 그는 단 하루도 그녀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길거리 인터뷰 영상 속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가 있었죠. 그 순간 그는 그녀가 떠난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데려올 방법을 찾는 동시에 심정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데 속도를 냈습니다. 마침내 오늘 이후로 심정은 더 이상 심연성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가 예상했던 서걸의 목소리가 아닌 앳되지만 화가 잔뜩 난 푸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늙은 아저씨. 빨리 안 오면 엄마 또 도망간다고. 와이프 하나 못 달래서 애가 가르쳐줘야겠어? 할 줄 아는 게 뭐야, 진짜. 전화를 끄는 그날 밤, 심씨 그룹 빌딩의 주차장에서 한정판 마이바흐 스포츠카가 굉음을 내며 유성처럼 공항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비행기 이륙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호주로 돌아간다고 하자 이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잘 됐다. 잘 됐어. 나도 같이 갈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서강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딜 가시겠다. 입술과 혀가 얽히는 소리에 저는 살며시 웃으며 전화를 끊고 이나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기회 잘 붙잡아. 이번엔 같이 안 가? 이나는 저와 달랐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있는 동안 저는 서강이 여전히 그녀를 좋아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녀 역시 그에게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낯선 타지에는 저와 푸푸만 남게 되겠네요. 푸푸가 뭘 잘못 먹었는지 저녁 내내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만 들락거렸습니다. 저는 공항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조금 짜증이 나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왜 그래? 지금 안 먹으면 비행기에서 먹어야 해.
푸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 돼? 공항의 안내방송은 이미 탑승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급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뭘 기다려? 기다릴 게 뭐가 있다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 서걸,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지금 또 나를 버릴 셈이야? 발에 시멘트라도 부은 듯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원망스러운 눈으로 푸푸를 쳐다봤지만 아이는 그저 천진난만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가 아빠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잘못한 건 오히려 저였죠. 고개를 돌리자 피곤에 지친 심연성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결혼 축하해요. 푸푸가 이렇게 당신을 떠나기 싫어할 줄은 몰랐어요. 그럼 아이는 잠시 당신과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는 걸로.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푸푸를 심연성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번엔 저 혼자 갈게요. 저는 몸을 돌려 눈물을 참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심연성이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강하게 끌어당겨졌습니다. 머리 위로 심연성에 잠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 하산산이랑 약혼 안 했어. 약혼한 건 내 사촌 동생이야. 서걸, 내 평생 결혼할 사람은 너 하나뿐이야. 하지만 하산산 씨가 했던 말은 전부 사실이었어요. 그녀는 정말 당신을. 제가 제 입을 열기도 전에 심연성은 제 생각을 꿰뚫어 본 듯 말을 이었습니다. 변명할 필요 없어. 이번 하산산의 결혼은 우리 누나가 주선한 거야. 누나, 심정은 늘 그녀를 이용해서 나를 묶어두려고 했지. 하산산도 그저 심씨 가문에 시집오고 싶었을 뿐이고. 그래서 내가 약간의 수단을 써서 방탕하고 물란한 내 사촌 동생에게 시집 보낸 거야. 월아, 나는 단 한 번도 좋은 사람이었던 적이 없어. 그녀는 다른 결말을 맞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가 널 아프게 했어? 대합실 밖, 제가 타려던 비행기는 이미 이륙했습니다. 그날 저는 심연성의 곁에 남았습니다. 제 마음속 감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 깊이 박혀있던 날카로운 가시 하나가 뽑혀나간 기분이었습니다. 하산산이 심연성의 사촌과 약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여러 젊은 모델들과 호텔을 드나드는 모습이 파파라치에게 찍혔습니다. 한때는 체면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죠. 저는 아직 심연성과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연예계 활동에도 더는 흥미가 없었기에 서울의 작은 바를 열기로 했습니다. 심연성은 매일 출근 도장을 찍듯 제 바에 와서 술 한 잔을 시키고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앉아 있다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 번은 이나가 서강을 데리고 제 바에 놀러 왔습니다. 저는 이나에게 마티니를 한 잔 따라주고 서강은 마시고 싶은 걸 마시라고 했죠. 이나는 제 현재 상태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월아, 심연성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생각이야?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냥 이대로 지내는 거지? 사람이 꼭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더군다나 나한테는 푸푸도 있고. 서강은 어색한 듯 술잔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심 대표가 나보다 더 불쌍할 줄은 몰랐네. 내가 해외에 나가 있는 몇 년 동안 몇 번 만났는데 항상 웬 매드 팔찌를 차고 다니더라고. 술만 취하면 내 이름 부르고. 그렇게 정이 깊어도 소용없네. 결국 개처럼 버려졌으니.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의 문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그 개가 또 나타난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 밤 심연성은 이미 어디선가 술을 마신 듯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 한 잔을 따라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취했으면 오지 마세요. 기사 불러서 집에 가요.
심연성은 조금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어디로? 집으로요. 어디긴 어디예요. 그 말을 듣자 심연성은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의 코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집이 어디 있어? 내 아내가 어딨다고 날 챙겨줘. 저는 물컵을 그에게 밀어주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이나와 서강은 술을 다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어 VIP석을 보니 심연성은 잠이 든 듯 했습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또 불쌍한 척하겠지. 저는 하는 수 없이 담요를 가져와 그의 몸에 덮어주었습니다. 담요 아래 심연성의 숨소리는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그 순간 심연성이 잠에서 깬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몽롱한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밤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제가 무언가 입을 열려던 순간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옆 통유리창에 금이 갔습니다. 쇠 파이프가 다시 한번 금이 간 곳을 내리쳤고 다음 순간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무수한 유리 파편이 제게로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제 앞을 가로막는 것이 느껴졌고 이내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붉은 액체가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연성이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터진 댐처럼 그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그의 얼굴 전체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순간 저는 목이 메인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심연성. 범인은 목적을 달성한 듯 재빨리 승합차로 돌아갔습니다. 차가 떠날 때 저는 뒷좌석에서 악마처럼 웃고 있는 심정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제발 그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병원 안은 기계음과 발소리, 울음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냈습니다.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이나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심연성, 아직 너랑 결혼도 못했잖아. 괜찮을 거야. 서강은 전화를 받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다행히 바에 카메라가 부서지지 않고 유리창 쪽을 그대로 찍고 있었대. 걱정 마, 이번에 심정은 절대 못 빠져나가.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술실에 등이 꺼지고 저는 즉시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나서야 허공에 매달려 있던 심장이 겨우 제자리로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심연성은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반은 증거 수집이 끝난 후 수리를 해야 했기에 저는 매일 그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심연성의 상처는 뒤통수에 있었지만 그는 마치 전신마비 환자처럼 굴었습니다. 어깨도 못 움직이고 손도 들지 못했죠. 자기야, 나 물 마시고 싶어. 저는 무표정하게 물컵을 건넸습니다. 자기야, 나 과일 한 입만 먹여줘. 저는 이를 악물고 과일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자기야. 또 뭐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심연성은 조금 억울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자기한테 뽀뽀하고 싶어. 이번에는 참지 않고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차라리 만지고 싶다고 하지 그래요? 심연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도 돼? 꿈 깨세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저는 핑계 삼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심정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연성이 심정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 그녀가 과거 토지 분쟁을 위해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한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바지에 이르자 심정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심정으로 살인업자를 고용해 심연성을 공격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와 심연성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는 별로 놀라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 여자가 날 죽이려고 한 게 처음도 아니야? 저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너를 누나와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 심씨 가문에 발을 들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건 심정은 미친 여자이기 때문이야. 심연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안해. 내가 너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주지 못했어. 내가 해외에 있던 몇 년 동안 난 너에게도 푸푸에게도 빚을 졌어. 서걸,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너를 사랑해. 마음속 부드러운 한 구석이 건드려진 듯 했습니다. 그토록 저를 괴롭혔던 마음의 가시가 이제야 완전히 뽑혀나간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연성이 몸을 기울여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바보야. 우리에겐 앞으로 아주 많은 시간이 있어?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그날 병실 밖의 노을은 유난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와 심연성의 새로운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